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8명의 나머지 헌법재판관은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는데요. 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자신의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변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석태 재판관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요.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기일은 오는 26일입니다.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마 그 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탄핵심판의 주심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의견을 나누거나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과도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피 신청 뭐 아무나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기피 신청 못 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요?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 계속 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법조인들은 보면 기피 신청 막 해대거든요. 그래요? 기피라는 걸 뭐냐면 나 니한테 재판 못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불공정한 이유, 그 예컨대 재척이 뭐냐면 법적으로 그 재판을 못하는 사유인데, 뭐 배우자라든지 당사자라든지 그 정도 돼야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세월호 위원장을 언제 했는 겁니까? 지금 그거 하고 민변 회장을 언제 했는데요? 그거 하고 지금 연결해가지고 공정한 재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 사유관데 네. 가장 핵심적인 게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예, 그러니까 박근혜 7시간 관련 보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지금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석태 지금 재판관이 세월호 그러니까 위원장을 했고, 위원장했죠. 그렇게 된다면 선입견을 갖고 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공정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선입견이 개입되면서 왜곡된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못 받겠다. 그게 의견서에 지금 들어있는 부분인데, 논리상으로는 얘기는 되죠. 그렇게 따지면 여당 추천위원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다 지금 그런 논리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얘기 또 그렇게 확대가 그러니까 되나요? 저는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재척 사유랑 비슷해야 됩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심판을 한다고 와 있을 때 네.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컨대 뭐 쌍케이 그 지국장이 와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 정도 돼야지 저희가 법조인들은 기피한다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기피하는 이유는 시간 끌기 아니면 이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시간 끌리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정인데, 근데 어차피 그 이 사람은 2월 말로 지금 정년 퇴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헌재가 잡아놓은 일정을 보면은 26일에 변론 준비기일이면 변론기일이고 준비기일입니다. 준비기일이니까 변론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정년 퇴임 전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네. 그럼 굳이 시간을 끌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좀 귀찮게 해서 각하라든지 이런 결정을 조금 노리는 게 아닌가 또 보이고요. 그렇지만 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뭐 퇴직 가더라도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재판은 이 결정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한 명을 뭐 타겟 삼아가지고 뭐 신상캐는 모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민변이 그러면은 또 임성근 부장판사와 개인적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앙숙이어가지고 막 그런 사적인 뭐 보복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니 이 민변 이름은 뭐 특정 진영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법 연구하고 동시에 마치 법조계 전체를 민변과 특정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민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민변 얘기만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데, 저는 참 이런 어떤 뭐 만물 민변 근원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말이 아주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기피가 될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진영에 속하거나 어떤 그 특정 지지자들에게는 또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론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저는 이왕 이래 된 거 헌법 절차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탄핵이 국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헌법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면 사실은 뭐 변론할 걸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좀 그 부분만 정확하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시간 끌기라고 보기는 뭐 정황상 뭐 별로 의미가 없는 네네, 거고요. 설령 그런 어차피요.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이 나와 자신한테 불리한 결정이 나왔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는 고리로서 어떤 주심의 편향성 요것들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 기피 신청을 냈다고도 해석할 여지는 있겠죠. 그거에 어쩌면 크죠. 언론에 좀 알리려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만에 하나라도 근데 헌재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석태 재판관이 빠진 상태에서 8명이 했는데 탄핵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180도 완전히 또 다른 어떤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8명인데 8명 중에 6명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8명이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모 정당에서는 역시 이 정권과 좌파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장악됐기 때문에 예견된 결론이다라고 논평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그 정년 퇴임이 되고 난 후에 그 이게 심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저는 될까요? 이게 첫사례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 기일이 26일인데요. 그때까지 기피 신청도 아마 심리를 해서 그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날 아마도 이 재판은 이 심판은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심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26일 날 변론기일을 잡은 준비기일을 잡은 그겁니다. 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한 번은 잡아본다는 거거든요. 그 준비기일 나서 아마 저기 임성근 측에서는 그 얘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깊이 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퇴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파면하는데 그치는데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 측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대리인 측의 의견하고 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려고 아마 26일에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말일 날로 정년 퇴임은 되는 거죠. 28일 날 끝입니다. 3월 1일부터 퇴임은 되는 거고. 퇴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제 오수환 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오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데요. 오 씨 외에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또 한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편입 신청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원래 2018년에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 의한 양심상의 병역 거부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편입 신청이 인용된 이들을 보면 총 944명 중 이번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942명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었습니다. 오 씨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을 했었고 대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이 더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에 현역병 입영을 거부를 했고요. 지난해 이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는데 검찰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오 씨는 이제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했던 이력, 또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적이 있지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제 먼 길이고, 네. 그거는 이제 한참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네. 우리 그 법무관 출신께서 네. 오늘 평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사실은 종교적 이유는 판단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종교 활동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입증하고 하면 심사위원회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양심적 정말 종교가 아닌 양심적 이유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2명 예비군 훈련을 뭐 다르게 보더라도 이렇게 판단한 거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곽우신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그렇죠. 이런 활동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양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종교 이유를 보면 안 됩니다. 음. 종교 이전에 종교에 기인한 양심 아니면 그냥 양심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껏 왜 종교를 봤냐면 그게 판단하기가 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양심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판단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무형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내가 어떤 신념을 언제부터 가졌는지를 뭐 이렇게 어디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실제로 입증하기까지도 상당히 난해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 이 종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을 통해 남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몇몇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쪽에 가입을 뒤늦게 한 달을 입대 한 달 앞에 두고 뭐 가입을 신청하려고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쉬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경우처럼 종교 이외의 일반적인 그냥 본인의 어떤 평화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도 나름의 소명을 거치고 절차를 거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그렇죠. 거 이렇게 한 첫 선례가 생겼으니까 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사유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과정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볼 수 이게 있을 것 또 같아요. 해야 뭐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비양심적이냐? 근데 그런 의미의 양심은 절대 아니고요. 예.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이유보다는 양심의 이유로 다 이 병역 거부라든지 이게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요. 대체 복무가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3년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 군 복무보다 훨씬 길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도 세계적 기준에 맞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보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입 때부터 사실은 이걸 너무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지금 복무 기간이나 형태를 정해둔 거 아니냐,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험적인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이제 사회적인 합의들을 거치고 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입법적으로도 이를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세계적 스탠다드에 맞는 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라는 제도가 특정 개인의 사상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자유였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상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 사례가 나온 거니까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우리나라 가계 빚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4분기 가계 신용의 잠정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가계 신용 잔액이 1,726조 1,000억 원으로 1,700조를 돌파했습니다. 증가폭도 2020년 4분기 3개월간 카드 대금을 제외하고 가계 대출이 45조 원 가량 불었는데요. 연간 통계를 보면 지난해 모두 125조 8천억 원 가량의 가계 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할 정도로 양적 완화에 매진했던 2016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가 일단 컸고요. 또 소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부동산 투자 그리고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주식 등의 투자 열풍이 겹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사실 신용대출 규제에 좀 들어간 상황이지만 가계신용의 이 증가 수준을 쉽사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를 하면서 완화하는 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의 수치에 이제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빚 많이 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국가 부채만 걱정하지 마시고 가계 부채 늘어나는 걸 좀 봐라. 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준이 되어버리는 OECD 보면 국가 채무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죠. 가계 채무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장 것으로 알고 높아요.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현상에서 그러면 가계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따져야 되는 단계인데 국가 채무율 올라가서 안 된다. 이 논리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뭐 비투 영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분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지만 그게 국가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라고 일부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가 메꿔주는 게 그렇게 일어난 부채는 반드시 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 신용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국가가 그만큼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고요. 특히 뭐 영끌이니 비투니 하는 부분들도 지금 더 이상의 청년 세대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노동자가 근로소득으로서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거나 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 삼아서 이쪽으로 자금이 확 몰리고 있다라는 신호 아닙니까? 그건 역시 사실은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국가 채무에 대해 건전가 아무리 건전하면 뭐합니까? 재정 건전성이 아무리 높을지언정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 개개인의 가계 신용이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 국가의 부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죠. 국가가.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숫자에 참 많은 것들이 좀 함축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 건너 어느 나라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그렇죠? 일본 예. 이런 얘기 그 과거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국민이 편안하고 윤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좀 못 사도 국민이 좋은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나라도 부자면 더 네, 좋겠죠.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